그 하늘을 가리는 거대한 골프장 철망 있잖아요. 이걸 초등학교 운동장 전체에 덮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다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은 믿어지십니까? 정말 황당하죠? 근데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라는 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맞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단 하나예요. 우리 아이 축구하다 다치면 안 되니까. 아니 근데 흙먼지 마시면서 뭐 공조차 다니고 넘어졌다가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게 사실 학교 운동장이 아주 자연스러운 풍경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랬죠. 하지만 지금 우리 학교 현장은 아주 기형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테이블 위에 올려둔 자료들이 꽤 무겁습니다. 각종 뉴스 기사부터 최근 통과된 법률 개정안, 그리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학술 논문, 또 저 멀리 미국의 입법 사례까지 싹 다 모아봤거든요. 정말 방대한 자료들을 준비하셨네요. 네, 이 자료들을 관통하는 오늘 우리의 거대한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누굴 비난하자는 게 아니고요. 어쩌다 학교 현장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이른바 민원 가불기 상태에 빠졌는지 그 밑바탕을 해부해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이 꽉 막힌 위기를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지 좀 생산적인 대안도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솔직히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학부모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 아이가 다치는 게 싫잖아요. 지극히 당연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니까 학교에 믿고 보냈는데 아이가 다쳐서 돌아오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라도 철망을 쳐달라, 아니면 축구를 아예 금지해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고 싶어질 수 있단 말이죠. 부모의 불안감 자체는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네. 부모가 자녀의 안전을 걱정하는 건 본능이죠. 문제는 그 자연스러운 불안감이 현재의 학교 시스템과 만났을 때 벌어지는 그 아주 파괴적인 연쇄작용입니다. 파괴적인 연쇄작용이요? 네. 개인의 불안이 결국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려면 통계를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최근 자료를 보면요. 서울 지역 초등학교의 일일형 현장 체험학습 실시 비율이 단 2년 만에 98.8%에서 51.1%로 떨어졌습니다. 네, 잠깐만요. 거의 절반, 그러니까 반토막이 났다고요? 맞습니다. 게다가 숙박을 해야 하는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비율은 10%대에서 6%대로 아예 추락을 했고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도 아닌데 말이죠. 와, 2년 만에 반토막이라는 건 누군가 진짜 일부러 브레이크를 아주 쾅 밟았다는 뜻이잖아요. 단순히 부모들이 항의를 좀 해서 교사들이 위축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밖으로 나가는 활동 자체를 포기해버린 거네요. 이유가 뭡니까? 그 브레이크의 정체가 바로 형사처벌 공포입니다. 형사처벌이요? 감옥에 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교사 10명 중 9명이 현장 체험학습 중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 개인이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10명 중 9명이면 뭐 사실상 전부 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건데. 그렇죠. 게다가 이 공포가 실체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강원도 속초로 현장 체험학습을 갔다가 발생한 불의의 교통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그 뉴스 저도 봤어요.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죠. 네, 이 사고로 인솔 담임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항소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위축의 완전히 결정타가 된 거죠. 저도 그 사건 자료를 꼼꼼히 외워봤거든요. 근데 교사가 막 고의로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 벌어진 사고였단 말이죠. 이걸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와서 제가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네, 한번 들어보죠. 제가 친구들 모임에서 총대를 메고 여행 가이드를 자처했다고 쳐봐요. 근데 누군가 저한테 만약 여행 중에 우리 중 한 명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교통사고가 나면 가이드인 네가 모든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야 돼, 이렇게 조건을 거는 겁니다. 와, 정말 숨막히는 조건이네요. 그니까요. 세상에 어떤 미친 사람이 그런 조건에서 앞장서서 여행을 기획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무도 안 하죠. 방금 그 비유가 현재 학교 현장에 겪고 있는 딜레마를 정확히 찌르고 있습니다. 만약 무조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면 교사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게 바로 그 독박 책임의 굴레군요. 맞습니다. 이 형사처벌 공포는 단순히 교사 개인이 좀 우울하다, 직업적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차원을 넘어섭니다.
교사들이 살기 위해서 체험학습을 기피하고 체육 활동을 줄이고 실험이나 실습을 아예 없애버리거든요. 그러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가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그 결과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의 자녀,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다양한 학습 기회와 체험권이 완전히 박탈당하고 있는 겁니다. 참, 100%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압박이 결국 아이들의 배울 권리를 질식시키고 있는 거네요. 근데 국가도 이런 마비 상태를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교사들의 공포가 막 한계치에 달하니까 정부랑 국회가 부랴부랴 법을 고쳐서 일종의 법적 보호망을 만들려 했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네, 신속한 입법적 대응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정부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서 아주 중요한 조항을 하나 넣었죠.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이런 면책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정당한 지도는 학대가 아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학교 안전사고 예방법도 개정을 해서요. 학교장이나 교직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면제해 주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억울한 교사를 지켜주는 튼튼한 방패를 법으로 딱 만들어주겠다는 건데 제가 만약 현장에 있는 교사라면 여전히 등골이 서늘할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법안에 적힌 그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기준이요. 이거 너무 모호하지 않나요? 어느 선까지가 정당한 훈육이고 어느 선부터가 정서적 아동학대인지 과연 누가 그게 정당하다고 칼로 무자르다 딱 잘라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예리하게 파고드셨습니다. 바로 거기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논문의 핵심 비판이 등장합니다. 학자들도 똑같은 지적을 했나 보네요. 네, 이 연구 자료를 보면 새롭게 도입된 면책 조항들이 오히려 현장에서 아동학대의 개념에 엄청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법률적으로 정당하다는 수식어는 상황이나 보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잖아요. 게다가 이 논문은 아주 흥미롭게도 국제법적 관점에서의 충돌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적 관점이요. 어떤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UN 아동관리협약 같은 국제 기준에서는 아동에 대한 그 어떠한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도 용인하지 않도록 강하게 권고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한국의 개정법이 정당한 지도라는 이름 아래 교사의 물리적 제지나 신체적 유형력 행사를 일부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겨버린 겁니다. 논문은 바로 이 지점에서 법리적 모순이 발생한다고 중립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조문에 정당하면 괜찮다라고 방패를 딱 그려놓긴 했는데 막상 학부모가 저 교사의 지도는 정당하지 않았다, 내 아이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 이렇게 경찰에 고소해버리면 그 방패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 법안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맹점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는 순간 면책 조항이 교사를 알아서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경찰서에 불려가고 사비 털어서 변호사 선임하고 법정에 서서 당시 나의 지도는 법이 정한 정당한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이걸 스스로 입증해야 하거든요. 세상에, 교사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요? 네.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 2년이 걸리는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법적 공방을 교사 개인이 오롯이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건 진짜 피가 마르는 일이죠. 그래서 연구 논문도 이 점을 아주 강력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겪는 실질적인 짐을 덜어주지 못한다면 법조문 몇 개 추가한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교원 보호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진짜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방패를 주긴 줬는데 그 방패가 진짜 철인지 종인지 증명하려면 교사가 직접 화살을 온몸으로 맞아가며 피를 흘려봐야 안다는 거잖아요. 정말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법의 문구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교사를 이런 무분별한 고소와 민원의 직접적인 타격으로부터 진짜 1차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시스템, 구조가 필요한 시점이네요. 네, 그 구조적 대안의 실마리를 우리는 미국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자료 중에 MBC 뉴스 특파원이 보도한 미국의 교사보호 입법례와 현장 인터뷰가 있었죠. 네, 저도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걸 뜯어보면 철저하게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완충지대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도 사실 학부모들의 입김이 만만치 않고 소송의 나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민원 폭주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던가요? 가장 뚜렷한 차이는 소통 자체를 철저히 구조화했다는 점입니다. 보도된 미국 사립초등학교의 사례를 보면요. 학부모에게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는 절대 아예 제공되지 않습니다. 아예 번호를 모른다고요? 네, 모든 소통은 학교에 지정된 공식 이메일이나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야, 애초에 퇴근하고 밤늦게 교사 개인 카톡으로 막 불만을 쏟아내는 루트 자체를 원천 차단해버리는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작동하는 매뉴얼입니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민원이 교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잖아요. 그럼 즉각적으로 교장이나 상급 관리자가 개입합니다. 와, 든든하겠네요. 네, 교사 혼자서 악성 민원인과 맞서며 끙끙 앓도록 방치하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물리적인 교권 침해에 대한 제재도 압도적으로 빠르고 강력합니다. 어떻게 제재하길래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심각하게 위협하면 즉각 정학 처분을 내리거나 퇴학 절차를 밟습니다. 특정 주에서는 가해 학생을 교실로 다시 돌려보낼 때 교장의 동의를 필수로 요구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학교라는 기관이 직접 나서는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연방 차원의 교사보호법입니다. 아, 연방교사보호법이요.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 법의 핵심은 교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저지르지 않은 이상 교실을 통제하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주 정부 차원의 무분별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발로부터 교사를 아주 강력하게 면책해 주는 데 있습니다. 소송 자체가 안 걸리게 막아주는 건가요? 맞습니다.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도록 법이 아예 입구에서부터 튼튼한 차단벽을 쳐버리는 거죠. 야, 그 자료들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 현실이 뭐가 문제였는지 확실히 그림이 그려집니다.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건 마치 고급 레스토랑 주방에서 요리사가 뜨거운 불 앞에서 요리에만 딱 집중하고 있는데 음식 맛이 짜다고 화가 난 손님이 홀에서 주방으로 직접 뛰어들어온 거예요. 네네. 들어와서 막 요리사의 프라이팬을 뺏고 윽박지르는 상황이었던 거죠. 요리사가 혼자 쩔쩔매고 있는데 매니저나 사장님은 저 멀리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었던 거고요. 시각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와닿는 비유네요. 주방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명확한 차단선을 치고 불만이 있는 손님은 매니저가 홀에서 전담해서 응대하는 정상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다행히 한국의 대책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교육부도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내놓으면서 비슷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더라고요. 드디어 우리 식당 홀에도 고객센터라는 소통 창구를 만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교육부 방안의 핵심이 바로 그 지점이죠. 교사 개인이 악성 민원의 1차 총알바디가 되는 구조를 깨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 행정실장 등이 포함된 5명 내외의 민원 대응팀을 모든 학교에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학부모의 전화나 방문, 온라인 민원은 무조건 이 팀에서 가장 먼저 접수하고 분류합니다. 아, 단순한 불만이나 서류 발급 같은 건 민원 대응팀이 알아서 처리하고 정말 교사의 전문적인 교육적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잘 걸러서 전달하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단순 반복 민원은 AI 챗봇을 도입해서 24시간 처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오, 챗봇까지요? 네, 그리고 교사 개인 휴대전화로 직접 걸려오는 민원 전화나 메시지는 교사가 합법적으로 응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명시했습니다. 이야, 이거 진짜 필요했던 거잖아요. 네, 이런 제도의 변화는 교사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아니라 교육 전문가라는 본질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적 완충지대를 만드는 아주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드디어 시스템이 교사를 보호한다는 개념이 좀 확실히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서 한결 다행입니다. 이 대목에서 미국의 초등학교 교사가 인터뷰에서 남긴 말이 아주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거든요. 취재진이 교사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묻자 그 교사가 아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학생이 중요한 것만큼 교사와 교직원도 똑같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훌륭한 환경에서 배우게 되니까요. 이렇게 말이죠. 와, 시스템이 교사를 철저히 보호할 때 역설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가장 강력하게 보장된다는 본질을 정확히 꿰뚫은 통찰입니다. 아이들이 잘 배우게 하려면 가르치는 사람부터 보호해야 한다. 진짜 상식적인데 우리가 너무 오래 잊고 있었던 진리네요. 근데요, 이렇게 방어막을 겹겹이 치고 민원 창구를 일원화 하는 시스템 정비, 이거 물론 당장 피를 먹게 하는 지혈제로서 완벽하게 필수적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해요. 어떤 부분에서 씁쓸함을 느끼셨나요? 철망을 치고 개인 번호를 감추고 민원 대응팀이라는 그 높은 성벽 뒤에 숨어야만 겨우 학교가 굴러간다는 사실이요. 아, 네. 학교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갈등과 소송이 난무해서 매일매일 방패를 들고 출근해야 하는 전쟁터가 된 걸까요? 시스템으로 악성 민원을 튕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학교 커뮤니티의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다시 건강하게 회복할 것인가? 이 고민 없이 계속 방벽만 높이면 결국 학교는 아주 차갑고 삭막한 요새가 되어버릴 것 같거든요. 아주 중요한 갈등의 근원을 짚어내셨습니다. 사실 제도는 갈등이 표출되는 방식을 통제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어도 사람 사이의 갈등 자체를 소멸시키지는 못하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마지막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법률과 학술 연구들입니다. 회복적 정의요? 앞서 논의한 무슨 형사처벌, 고소, 민원 차단 이런 방어적인 시스템과는 결이 좀 전혀 다른 접근 방식 같은데요? 네,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는 접근이죠. 미국의 네바다주 법률 자료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절차죠? 학생이 심각한 교칙 위반이나 폭력을 저질렀을 때 무조건 퇴학이나 정학 같은 강제 처분을 곧바로 내리기 전에 반드시 이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절차를 거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국에도 비슷한 연구가 있나요? 네, 한국의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학술지 논문도 이 효과를 아주 실증적으로 보여줍니다. 부산대 논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벌 주는 방식 대신에 대화와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춘 서클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의 학교 소속감과 사회적 책임감이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서클 활동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그냥 둥그렇게 모여 앉아서 아유 서로 오해가 있었네.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이러고 억지로 악수하고 끝나는 건 아닐 테고요. 학부모들이 보기엔 야, 이거 가해자에게 면죄부만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아주 예리한 포인트입니다. 서클 활동은 결코 면죄부가 아닙니다. 이 논문에 나오는 서클 활동의 핵심 메커니즘은 바로 동등함과 책임의 직면입니다. 책임의 직면이요? 네, 가해 학생, 피해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까지 이 갈등의 당사자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말 동등하게 원형으로 앉습니다. 그리고 발언권을 상징하는 토킹 피스라는 물건을 쥔 사람만 말할 수 있는 아주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죠. 그러니까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법 조항을 두고 막 대신 싸워주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이 진짜 얼굴을 직접 마주 앉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가해자에게 너 무슨 법 위반했어? 이렇게 법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요. 피해자가 네 행동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직접 자기 입으로 말하게 합니다. 와, 그거 듣는 가해자는 진짜 피하고 싶겠는데요. 맞아요. 가해자는 얄팍한 변명 대신에 자신의 행동이 공동체에 어떤 깊은 상처를 입혔는지 아주 뼈저리게 직면하게 됩니다. 진짜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과정이네요. 논문은 학교폭력이나 아주 극심한 학부모 민원 문제에 가장 깊은 뿌리에 바로 이 공동체 의식의 약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네네. 모든 갈등을 툭하면 변호사 선임하고 내용 증명 보내는 그런 법적 처벌로만 해결하려 들면 학교 내에서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갈 자정 능력은 완전히 소멸해버린다는 거죠. 맞아요. 기분 나쁘다고 서로 고소장 날리고 몰래 녹음기 켜고 이런 사이가 되어버리면 거긴 이미 배움의 전당이 아니라 그냥 소형 법원이죠. 그렇죠. 하지만 서클 활동처럼 안전한 대화의 장에서 구성원들이 자신의 책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피해를 어떻게 보상하고 관계를 회복할지 서로 협력해서 결정할 때 비로소 학교는 단순한 지식 전달 학원이 아니라 타인과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성장의 공동체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학술적 결론입니다. 방패 없이도 갈등을 푸는 법을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한다는 거네요. 듣다 보니까 경기도 교육청의 학부모 교육 참여 우수 사례 자료가 훅 떠오릅니다. 저는 이 자료가 꽉 막힌 현실에 아주 실질적이고 희망적인 대안을 보여준다고 느꼈거든요. 네, 아주 모범적인 사례였죠. 학부모들이 그냥 학교에 무조건 해달라 요구만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신들만의 기본 수칙을 직접 만들었더라고요. 학부모들 스스로 만든 그 수칙의 내용이 문제 해결의 핵심 실마리를 담고 있죠. 네, 소위원회가 정한 수칙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민원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내 아이의 학년, 반, 이름을 분명히 밝힐 것. 이건 무책임하게 뒤에 쏙 숨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이른바 카더라 통신을 막기 위한 아주 좋은 장치입니다. 훌륭하네요. 그리고 둘째, 감정적으로 폭발하기 전에 상대를 배려하는 정제된 언어를 사용할 것. 저는 이 자료를 딱 보면서 학부모를 무조건 학교를 괴롭히는 무슨 잠재적 악성 민원인으로만 몰아가는 것도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서 살펴본 미국의 교사보호법이나 한국의 민원대응팀처럼 제도의 단단한 벽을 세워서 상식 밖의 폭력을 1차적으로 걸러내는 물리적 작업은 당연히 선행되어야 합니다. 네, 지혈은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안전해진 벽 안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가 어떻게 서로를 다시 신뢰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방금 언급하신 경기도 사례처럼 건강한 규칙을 스스로 지키며 학교의 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학부모들은 방어해야 할 적이 아니라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가장 강력하고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정말 방대하고 깊이 있는 자료들을 탐구해 왔습니다. 내 아이 다칠까 봐 운동장에 거대한 철망을 쳐달라는 그 황당한 민원에서 출발해서요. 그 이면에 짙게 깔린 교사들의 형사처벌 공포, 또 법적 면책 조항이 가진 딜레마, 철저히 소통을 구조화시킨 미국의 대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복적 정의를 통한 공동체의 복원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해부한 이 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흔들리지 않는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입법 과정이나 방어 시스템 구축은 결코 단순히 과거 권위주의 시대처럼 교사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되찾아주자는 1차원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죠. 이건 교사 한 집단만을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 모든 치열한 고민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다운 학교에서 자라날 권리를 복원하는 데 있습니다. 아, 아이들의 권리? 네, 교사가 고소당할 두려움 없이 마음껏 교육과 실습을 기획하고 또 아이들이 흙먼지 날리는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놀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혹시나 갈등이 생기더라도 서로 대화로 푸는 법을 배우는 공간, 그런 진짜 학교를 우리 아이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법과 인식 그리고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자료들이 던지는 가장 무겁고도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와, 뼈저리게 공감합니다.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꼭 하나 묻고 싶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네. 우리 오프닝 때 이야기했던 그 운동장 전체를 덮어버리는 골프장 철망 이야기 기억하시죠?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교육을 내가 세금 냈으니까 대가를 뽑아내야 하는 하나의 소비재로만 여기고 스스로를 무결점의 권리만 강력히 주장하는 고객으로, 그리고 교사를 내 요구에 딱 맞춰야 하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로만 대한다면 과연 그 차갑고 삭막한 철망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공동체가 피어날 수 있을까요? 참 가슴을 찌르는 질문이네요. 내 아이 한 명만의 그 절대적인 무결점과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잠시만 내려놓고요. 모두의 아이가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놀다가 때로는 안전하게 넘어지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서로 손잡고 다시 달릴 수 있는 진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당신은 그리고 우리는 오늘 무엇을 양보하고 어떤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할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한 번쯤 아주 깊이 곱씹어봐야 할 피할 수 없는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대화가 당신의 생각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철망 없는 뻥 뚫린 하늘 아래서 아이들의 왁자지껄이는 웃음소리가 가득한 운동장이 다시 당연한 일상이 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의 자료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 당신 고맙습니다. 다음번에도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아주 강하게 자극하는 새롭고 흥미로운 자료들로 꽉 채워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